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달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산업이라면은 단연 조선과 방산일 텐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선박을 매우 잘 만들며 우리는 한국의 선박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지만 한국이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통해 선박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죠. 정상회담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업계도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맞춰서 합병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산업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급변하는 조선업계 움직임 살펴보고요. 한미 협력이 국내 조선과 방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지난 7월에 2조 원대로 감소했던 가계대출 증가액이 8월에 다시 4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6.27 규제 대책에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후속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인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내 증시가 사흘째 상승세 이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일단 경기감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오늘 외국인 매수세로 사흘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네. 코스피가 막판에 좀 더 상승폭을 키웠네요. 0.52% 상승하면서 3,200.83, 일단 3,200선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코스닥도 800선 넘어섰습니다. 1.08% 상승한 805.42를 기록했습니다. 네. 수급 흐름은 장중에 좀 바뀌었어요. 오전에 코스피를 보면 개인이 매수에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3,200선 돌파를 했다가 장중에 이제 개인이 매도로 돌아섰고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네.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보면 크진 않았습니다. 제한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1% 이상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양상이 딱 그래요. 호재와 악재, 기대와 경계,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면서 수급적으로도 방향이 좀 바뀌어요. 계속 장중에. 네. 이 얘기는 이제 매매 공방이 상당히 좀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에도 미장도 시장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기대와 경계감, 악재성 이슈와 호재성 이슈들이 좀 뒤섞였거든요. 네, 일단 네. 간밤에 구글 알파벳이 9%대 급등했습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구글이 이제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매각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여기 이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이로 네네. 인해서 이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심도 살아났고요. 반면에 이제 연준 베이지북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 소비자 지출이 보합 또는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네.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 보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전반적으로 엇갈렸는데 일단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어제와 오늘까지 대형 수주 소식이 연달아 나온 2차 전지 섹터는 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 네.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린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오늘 간밤 이제 백악관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관세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소송이 되겠죠. 소송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얘기가 내가 본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이제 결국 대법원을 향한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앞서 연방 그 항소법원에서의 판결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IEEPA, 그러니까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제 이 판결을 내린 거고 네. 대신 이제 상고할 수 있도록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놓은 상태인 거고 지금 이제 네.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상고를 대법원에 할 방침이죠.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딱 요 발언이 나오니까 네. 결국 최종 판결을 하게 될 대법원을 향해서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네.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딱 지칭해서 한 건 아닌데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이제 왜 중요한지 이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걸 되돌려야만 할 것으로 짐작한다. 이 얘기는 이제 소송에서 진다면 이들과 맺었던 무역 합의를 되돌려야 될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가 나온 거예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고 네. 또 다른 나라와도 이런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 이제 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만약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이런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각 국가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결국 상호관세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만약에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될 경우에는 각 국가의 무역 합의도 당연히 무효화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인 셈이죠. 결국 네.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그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또 압박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네. 자, 그 7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오늘 7월 국채수지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7월 경상수지는 10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 흑자 규모가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고 지금 흑자 행진은 27개월 연속 네.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경상수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품 수지입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건데요. 이게 이제 10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네. 보였습니다. 이것도 28개월 연속 흑자하고 7월 기준으로도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수출이 늘었고요. 수입은 좀 상대적으로 줄면서 이제 흑자 폭이 늘어났습니다. 네.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 이런 부분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수출로 보면 동남아나 유럽연합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세. 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도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네. 요건 이제 딱 7월까지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서비스 수지도 이제 중요한데 네. 요거는 21억 4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가 됐는데 적자 규모는 전달이나 작년 같은 달보다 줄었어요. 여행 수지 적자가 줄었거든요. 네, 네. 7월이 여행 성수기다 보니까 여행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증가를 하면서 네. 이렇게 여행 수지 적자가 줄어든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8월부터는 미국 관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요? 네, 한국은행도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자동차나 철강 같은 미국 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이제 관세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네, 네. 결국 점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8월 같은 경우 대미 수출이 12% 네. 감소를 하면서 8월 7일부로 발효된 상호관세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관세 영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네. 내놨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관세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결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줄어들 게 자명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해외 IB들도 이런 관세 영향을 거론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특별자금 공급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금융위원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성실 상환자,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이는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을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대 금리는 최고 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고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늘려서 추가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한도가 6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상품이었는데 네. 동일한 신용 재무 조건에서 이제는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시중은행들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서 올해는 76조 4천억 원, 내년에는 80조 5천억 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지원 방안도 나왔던데요. 네, 이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 이렇게 해서 금리 경감 3종 세트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일단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고요.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요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가 눈에 띄던데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의 행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에요. 네. 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은행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절이 되면 네. 그 사유를 파악해서 차주에게 알려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리 인하 요구를 차주가 보통 자기가 파악을 해서 가서 해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네. 아울러 또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약에 대출을 조기 상환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최근 HD현대그룹이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전격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죠. 이 마스카 추진을 위한 사업 개편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마스카 프로젝트가 발빠르게 추진되면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로 국내 조선 또 방산 산업이 성장 동력을 얻게 될지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국내 조선 산업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기업분석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주가 그동안 좀 많이 급등했던 데 대한 피로감 또 수출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에 일부 상승세를 반납하기도 했지만 어떻습니까?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또 다시 강세를 보였었던 거죠. 네, 정상회담 위에 올랐으니까요. 네. 그 전에는 네. 미국 LNG 터미널들이 약간 좀 지연된다. 네. 관세 협상 때문입니다. 건설 비용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 걱정으로 좀 빠졌는데 네. 그쪽에서도 다시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 게 확인되고 무엇보다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주가가 다시 좀 회복하고 있다, 오르고 있다. 네. 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쭉 괜찮은 건가요? 저는 계속 좋게 봅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지금 오른 거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후에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원료일은 빠졌었어요. 삼성중공업 빼고는. 네. 삼성중공업은 상상도 못했는데 군함이 없으니까 삼성도 미국에서 사업 협력을 하니까 올랐는데 약간 세론이라고 하죠. 이벤트가 발생했어. 라고 월화는 빠졌는데 네.
현대중공업 미포 합병 발표를 하면서 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네, ETF 기준으로 한 뭐 5%, 10% 네, 올랐습니다. 네, 짧은 기간에요. 네. 네. 지금 이제 마스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네. 또 혹시 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이 조선업 얘기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이제 빼놓을 수 없게 됐거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이 마가였잖아요. 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네. 우리가 여기 이거를 차용해서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네.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니까 S를 싹 집어넣었어요. 네, 그렇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실제 네.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업 지원을 레버리지로 사용했고요. 네. 그래서 주로 하겠다는 건 우리 한국의 조선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미국에 알려주고 전수해서 미국 조선업 부활을 돕겠다. 네. 그 과정에서 실제 미국 존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조인트 벤처로 형태로 투자할 수도 있고 네. 한화그룹은 이미 필리 조선을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한 거죠. 예. 근데 좀 보수적으로 고민하는 HD 현대도 네. 정부의 프로그램이고 그 취지가 있다가 보니 네. 마스가 첫 MOU도 발표하고 합병도 마스가를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네. HD 현대도 네. 나서게 됐고 삼성중공업도 미국의 비거 그룹하고 사업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조선업을 좀 살리는 데 도와줄게. 우리 네. 한국조선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500억 달러 조선업 펀드도 조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이런 보증 대출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네. 촉진하겠다. 그런 그러니까 취지입니다. 대미 투자 펀드가 3,500억 달러인데 네. 그 중에서 1,500억 달러가 네, 맞습니다. 조선업에 할당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 미국의 지금 조선업 수준하고 네.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뭐 중국과 비교했을 때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생산 규모이다라는 비교도 있는데 네. 도크에서 배를 조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조선사는 도크에서 1년에 3번 배를 빼냅니다. 빼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배를 다 조립해서 띄워서 바다로 빼내는 거를 네. 진수라고 진수, 하거든요. 예, 그걸 예. 6번 하는데 우리 하나가 인수한 필리는 네. 1년에 한 척, 1.5척 정도.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도크가 2개인데 어. 하나는 쉬고 있고요. 네. 도크 하나만 돌리는데 1년에 한 척에서 1.5척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 인력도 떨어진다?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인력들도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렇게 비교를 그냥 단순 비교만 네. 해도 어느 정도인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만드는 가격도 예. 한국에서 똑같은 배를 만드는데 3배에서 5배 더 비쌉니다. 미국이. 네. 네. 인건비가 비싸고 예. 자재들도 자국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해 와야 되고 네. 또 똑같은 일을 해도 느리게 하고 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가 경쟁력도 그냥 없다고 볼 수 있죠. 세계 시장에서는.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스카 프로젝트 그렇게 하면 그게 미국 조선업에 어떤 얼만큼 보탬이 된다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생각하는 걸까요? 얼마나라는 정량적인 목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네.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또 법안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 일부 블락 또는 모듈 형태로 만들어간 부분을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게 되면 네. 더 빨라질 거잖아요. 그렇겠죠. 분명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싸질 수 있고 훨씬 빨라질 수 아하, 있는 겁니다. 네. 하나그룹이 필리 조선을 인수하고 제시한 목표가 네. 단기간 내에 한 네. 5년 후에는 도크에서 3-4척을 건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 척이잖아요. 3배, 4배 정도는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인력을 더 투입하겠다. 네. 그 목표를 제시했고 이번에 한미회담 이후에는 그래서 한 10년 후에 10척 만들겠다였거든요. 한 척 만드는 존사를 10년 후에 10척을 만들게 하겠다. 네. 였는데 옆에 도크를 더 투자해서 20척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져요는 그냥 좋아지기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좋아진다고 해도 미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네. 자국의 군함과 네. 군함을 지원하는 지원선들 부분에서 지금 너무 느리고 못 만들고 있거든요. 쪽에서 좀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게끔 또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게끔 네. 우리 한국 조선업이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선업이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면 트럼프 행정부에는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이게 예.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 중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구조로는
차후에 따라잡힐 거고 또 훨씬 비싸게 무기 체계를 구매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보다 안보도 같이 물려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께서는 그냥 한국 조선업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투자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 촉수가 얼마나 늘어났다. 그런 숫자들만으로도 네. 쉽게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안보란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일단 그 번스 톨랩슨법, 네. 네, 그것도 이 안보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존스법 네. 이런 것도. 존스법은 일반 상선이고요. 네. 뭐 1920년에 만든 아주 옛날이고 네, 1965년, 68년 번스 톨레슨법은 네, 전투함에 해당합니다. 군함에 해당합니다. 네. 군함을 건조하는 데서는 부품조차도 외국에서 들여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뭐 항공모함, 핵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등등이 네, 건조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네, 그리고 스케줄도 뒤로 밀리고 있고 네. 뭐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투함에서 중요한 거는 무기 체계예요. 그러니까 레이더와 뭐 유도탄과 이런 것들이 보안인 거지. 사실은 그 전투함의 30% 40%를 차지하는 배 부분, 헐 또는 선체 부분은 해외에서 만들어 들어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아이디어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어요. 아, 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네. 배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는 네. 해외에서 들여와도 네. 되고 나머지 민감한 거는 네. 국내에서 당연히 무조건 해야 미국에서 해야 된다.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는 네. 그 번스톨랩법부터 네.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자, 그런데 개정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여기도 벌써 한미 조선업 협력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여러 사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미국 조선업 노동자에게 해고 통지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조금씩 열어주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법안은 개정 못해도 네. 뭐 너무 찬반이 너무 심하니까 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국가 안보의 이유로 그리고 국회의회 승인을 받으면 네. 한시적으로 해외 동맹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카드까지 흔들게 되면은 네. 정말로 미국 구축함의 배 부분은 네. 호위함의 배 부분은 한국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그러네요.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문제예요. 일단 미 의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도 꽤 그렇죠. 높기 때문에 네. 개정한다는 건 어렵고 상당히 어려울 행정명령으로는 겁니다. 네. 어떤 좀 여지가 있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고. 예. 한국 조선업이 들어와서 우리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켜 줄 테니까 네, 네. 그런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네. 한국을 좀 이용하자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한테는 꽤 즐거운 일이 되는 건 거죠. 네. 그 상선과 관련됐다는 존스법은 그러면 이번에 우리 마스카하고는 네. 큰 상관이 없는 법인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또 전투함 말고요. 네. 전투함을 옆에서 보조해주는 군수 지원함들은 사실은 상선의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안보와도 묶여 있는. 네. 그러니까 뭐 탱크 옆에 찝차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찝차 같은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예. 그런 부분은 또 배니까 네. 도와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예. 그 역시 그 행정명령으로 네. 풀어가겠다라는 네. 근데 게. 전략 상선단 법안이 발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전투함들을 도와주는 배들이 미국에 90여 척이 있는데 예. 10년 후에 350척으로 늘리겠다라는 전략인데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동맹국에서 건조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통과되면 네. 우리 한국이 미국의 전략 상선단 군수 지원함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존슨법 같은 것 때문에 그 하나오션이 미국 내다 필리 그렇죠. 조선소를 네. 인수해서 지금 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필리 조선소가 그럼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드렸듯 지금 도크 2개에서 1년에 한 척. 매출로는 한 4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배는 한국에서 만들면 1,000억짜리예요. 예. 근데 잘 운영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쉽게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바틀렉들을 풀 수 있다고 뭘 하십니다. 풀 수 있다고요? 바틀렉. 어. 여기서 이러고 있네. 요것만 네. 해결하면 좀 더 좋아질 텐데 이런 네. 부분들을 해결해서 네. 병목 1년에 같은 거는 예, 병목이죠. 네. 예, 1년에 도크에서 3척 4척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도크 2개니까 6, 8척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주문을 받아야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주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그룹이 스스로 필리 조선에
탱커 10척과 LNG 2척을 발주했습니다. 아, 스스로. 네. 예. 우리가 먼저 만들어 보자. 네. 그 배는 만들다가 고객님이 나타나면 팔 그때 수도 있거든요. 팔게. 네, 그래서 먼저 필리 조선을 제대로 운영해 보고 싶어서 스스로 한화 쇼핑이라는 회사가 자기 발주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미 조선 협력하면 이런 필리 조선사 같은 운영 방식으로도 하는 게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자, 그거는 이제 하나는 완전 100% 지분을 가져와서 자기 회사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HD 현대는 어떤 액션을 할지는 아직 뭐 결정은 되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여러 계획들이 있겠지만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조인트 벤처 형태로 미국 회사와 같이 지분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네.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네. 지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 건조라는 게 즉 이제 국가 기밀 어떤 산업이다. 네. 그러니까 일정 우리가 이렇게 좀 지분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되면 이게 산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우리 분석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간단히 얘기들을 나눠보면은 미국이 그만큼 한국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과정에서 뭐 3자 배정 유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투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조금이 우리 조선사로 들어오는 거고 네. 또는 그냥 기존 지분을 넘길 수도 있는 건데요. 네. 다행히 하나오션은 산업은행 지분이 15% 남아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결국은 다 엑시트해야 되는 물량이고 네. 현대중공업도 한국조선해양 또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69%나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조금씩 줄여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과정이 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HD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HD 현대 미포의 그 합병 소식 네. 얘기 들려서 이제 주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이 합병하게 된 배경, 네. 네 앞으로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자, 해주실까요? 여러분들 군함은 크지가 않아요, 사실. 사실 맞고. 군함을 네. 제가 그 앞에서 네.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참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등도대왕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이런 좀- 것들도 네. 200m가 안 되거든요. 네. 일반 상선은 300m짜리 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포가 작은 중형 선박을 주로 건조하는 그렇다면서요. 조사잖아요. 네, 근데 네. 현대중공업의 방산 쪽 조선 도크가 네. 한국 물량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요.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에 놀고 있던 오도크를 다시 돌리고 네. 미포 도크 4개 중에서 2개를 미국 사업 쪽에도 배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라이센스? 군함을 만들어 본 존사가 아닌데 이 네. 물량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대미포가 네, 네. 그냥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합병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로 또 다른 시너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해외 생산 거점을 앞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년 후에 노동 인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은 미포가 투자했고 네. 그 이후에 필리핀, 베트남 두 번째 앞으로 인도, 모로코 등등 한국 조선양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너무 뭐 해외 조선사들인데 묶어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현대와 미포가 합병해서 네. 베트남 조선을 밑에 거느리고 있는데 네. 한국 조선양은 밖에서 거느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둘 사이에 싱가포르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해외 생산 거점 해외 야드들은 통일해서 관리하겠다. 네. 그런 부분도 작동을 했습니다. 선박을 얘기할 때 야드라는 건 어떤 의미죠? 야드 조선사입니다. 네, 조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확실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팀장님께서는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주가도 그렇게 반응했고 저도 뭐 양 시너지가 날 거는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거나 합병 시기를 보면은 어쨌든 마스카 프로젝트도 네. 영향을 미쳤다고 네.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이 그 중공업하고 미포가 합병이 되면 네. 이제 조선과 방산주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양사가 합쳤을 때 예. 원래 두 개 회사일 때 실적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네. 더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연결로 그냥 한 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얘기하신 그런 시너지 부분들이 네. 언제 나오는 거에 문제예요. 특히 마스가 관련해서 미국의 전략 상선단 수주나 또는 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전투함의 선체 부분 수주나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별도로 있었을 때는 소화할 수 없는 물량들을 합병 법인에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투함의 선체는 뭐 40% 네. 해당되는 걸 네. 우리가 만든다는 네.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휘되면 그런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은 네. 합병은 잘한 것일 거고 네. 그만큼 뭐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일단은 합병 효과는 그만큼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일단 합병을 하면 원가는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공통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 조선사가 같은 법인 안에 있으면은 또 서로 남는 부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너지 부분들은 작게는 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산주 전망 좀 해주신다면. 방산은 네. 조선의 방산 말고 네. 그냥 뭐 K2, K9 그 하나요로 로템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조선의 방산도 아, 조선의 생각했던 방산이요. 겁니다. 네. 네, 조선의 방산은 우리가 미국 말고도 필리핀에 뭐 함정 사업을 하고 있고 페루 사업도 하고 있고 네. 캐나다 잠수함 입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 해군 전투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있어서 네. 하나와 현대중공업이 하나하나 계약을 따내고 이제 매출을 늘려갈 예정이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원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과거의 입찰들보다는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 축이 있고 네. 두 번째 축은 길게 얘기하면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내어줄 건지 네.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해주니 기브 앤 테이크로 너네들은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협상들을 잘 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 지금 회사들의 실적, 이익, 밸류에이션에는 사실은 되게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매출이 요거밖에 안 느네. 생각보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예. 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거는 없던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티플을 되게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에는 아주 이로운 이벤트들이 언제인지 절대 모르지만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네.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근데 거죠. 조선이라든 방산 이쪽은 이제 결실이 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네, 맞습니다.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해야 되는 건지라는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투자 우리 포인트 전략을 좀 짚어주신다면. 조선 산업이 네. 이것만 목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어떤 물량을 만드는지를 곰곰이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면 더 좋은 물량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내년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주문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작년과 비슷한 추세로 잘 받고 있는데 또 하반기와 뭐 연말과 내년에는 LNG선 발주도 되게 많이 나올 네, 거예요. 네. LNG선 발주도 미국과의 한미 회담에 묶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국 LNG를 더 사주고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방산을 제외하고도 조선업의 펀더멘탈은 원래 좋았어요. 투자 환경은 원래 좋았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선물처럼 마스가 프로젝트가 더해졌다라는 네.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강식 다올투자증권 기업분석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그 주택 시장 분위기 이번 주까지 이어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주 9월 1주차 통계가 나왔거든요. 부동산은 네. 9월 1주차 통계는 지난주와 똑같이 0.08%가 나왔습니다. 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제 딱 멈췄는데 최근 4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 0.1, 0.09, 0.08, 0.08 굉장히 완만한
하락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실 대책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이제 약발이 다 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고요. 네, 뭐 네.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0.13, 0.13 이번에는 그냥 모든 게 멈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강남구도 말씀하셨던 건 서울 전체 서울 말씀하신 평균입니다. 거 전국이 네네. 아니고. 네네. 네. 전국을 보더라도 뭐 전국도 0.00 멈췄고요. 수도권은 0.02%. 전체적으로 조용한데 이제 강남도 0.08이니까 사실 숫자만 보면 안정권이거든요. 0.1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정인데 네. 이게 계속 상승률이 떨어져서 일각에서는 집값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최근에 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저한테도 네. 연락이 오고 있는데 네. 일단 멈췄지만 불안함이 또 커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고요. 결국에는 정부가 이제 임박했죠. 이제 공급 대책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서 또 심리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취소가 급증했다면서요? 네. 급증한 거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아파트 이런 거래하는 게 작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억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십억에도 이르고 이게 매매했다가 취소하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가 취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거 집값 띄우기 아닌가라는 누가 얘기들이 그런 짓을 해요? 실제로 뭐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뭐 30억 거래했다가 예. 만약에 우리가 실거래 가격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계약하기 전에 내가 집을 사려고 했는데 30억 거래가 되게 되면 거래가 30억 됐으니까 내가 30억 5천 거래해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5억을 생각했는데 30억이 되면 시세가 30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30억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계약을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은 취소가 돼 취소됐어요. 있으면 내가 본 거는 뭐지? 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네. 있는데 이게 지난 4년간 이제 취소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쵸. 100건 정도. 네. 왜 취소가 될 수 있냐면 뭐 실수할 수도 있고요. 계약서 쓰다가 날짜 잘못 적을 수도 있고요. 4년 전체 취소된 게 100건이에요? 4년 동안 네. 월 평균이 월 평균. 100건씩 정도 했으니까 네. 100건 정도는 오류나 어떤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서울에서요, 전국에서요? 서울입니다. 네. 근데 올 6월이 1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늘어도 넘는 거 아닌가. 한 달에? 네네. 그러니까 100건 평균 100건이었는데 평균 1000건이 됐고요. 이 중에 3건 중에 1건은 신고가 최고 가격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네. 의심을 하게 되는데 예. 일단 계약 취소 사유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뭐 실수, 뭐 날짜를 잘못 적었거나 계약은 했는데 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잠깐 날짜 좀 수정하자. 나 잔금 그날 안 되고 일주일 후에 하자.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네. 게 앞서서 말한 평균 100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의로 집값 띄우기 경우들 뭐 충분히 예.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세 번째 6월 같은 경우 5월 6월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집값이 급등하잖아요. 네. 그러면 집주인들이 아이고 괜히 팔았어.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는데 계약 해제랍니다. 배액 상환이라고 하죠. 네. 1억 받았는데 1억 돌려주고 1억 더 돌려줍니다. 왜? 내 집값은 4억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네. 네 번째 경우는 이제 반대 경우인데 뭐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627 대출 규제가 발표가 맞아요. 그때 되니까 대출 규제 딱 나왔을 때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금요일인가 나왔죠 그때. 그렇죠. 네. 그럼 매수인이 나 계약 못 하겠는데 준비가 안 돼요. 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띄우기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배액 상환도 있었을 것 같고 계약금 네. 포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모두가 겹쳐진 게 6월에 1000건, 5월이 858건 비정상적인 계약 취소가 많이 나오는 자유시장 이유입니다. 경제 시스템에서 네. 계약을 하고 뭐 배약 저 배액 배상금을 내든 어쨌든 뭐 해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취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래서- 계약 취소하면은 어떤 신고를 하나요? 어떻게 돼요? 일단 계약 취소는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계약 취소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한국 그래요? 부동산원에서 바로 뭐가 하나 날아옵니다. 실거래 등재가 안 됐는데도 네. 네. 등재가 안 됐는데 신고했다가 하루 후에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네. 취소하고 뭐 다시 정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 부동산원에서 서류가 하나 딱 날아옵니다. 소명하라고. 무슨 사유로 내가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했고 무슨 예. 자금으로 구입을 했고 왜 취소를 했고 모두 다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럼 지금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됐는지 대충은 나오지만 네. 내가 고의로 집값 띄우기 위해서 거래한다면 일부는 취소했다. 있을 수는 있죠. 그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를 그런데 이제 알아내려면 부동산원에서 보고 아무래도 의심이 되면 추가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국세청 네. 신고에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불법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이거 불법입니다. 나중에 처벌도 굉장히 강하고 부동산 중개사 같은 경우는 면허 취소될 수 이게 있기 시장 때문에 교란 행위잖아요.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예. 함부로 이거는 절대 네버입니다. 네. 어쨌거나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뭔가 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 같고요. 아. 우리가 6.27 대책에 금요일에 발표를 네, 했잖아요. 네, 전격적으로. 네. 그래서 빠르면 금요일이고 아니면 주말 내에. 왜냐하면 초라고 했는데 예. 이게 초가 1일부터 10일까지잖아요. 네. 근데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네. 8일이 되니까 너무 늦기도 하고 사실 월요일 날 발표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주말 아니면 이번 주말. 금요일 빠르면 금요일에서 네. 주말 동안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뭐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충격을 먹을 만큼 놀라운 내용 충격을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됐으면 예를 들어서 예. MB 정권 시절에 네. 보금자리 그린벨트를 풀어서 세국 내국에 네, 네. 2만 세대 정도를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충격을 좀 줘야 저는 시장에서 와 이거 뭐지? 이거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이 서민 주거 안정을 정부가 원하면 그런 충격적인 대책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네. 지금 반값 아파트 준비하기도 어렵고요. 새롭게 발굴할 그린벨트가 만만하지도 않고 서리풀 지구 정도 남아 있는데 아, 네, 네. 서리풀 지구를 반값으로 할 계획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LH가 뭐 공공 택지 같은 경우는 직접 시행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뭐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일단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겠다. 3기 신도시 진행하는 거 속도 좀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네. 포함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내용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오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나왔던 대책하고 비슷하네라는 생각이 들면 뭐 감흥이라든지 기대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게 안 충격이라든가, 생기니까 충격이라든지 6.27 대책도 효과적이었던 게 충격이었잖아요. 진짜 갑자기 6억. 충격이었죠. 네. 6억에다가 6개월 내에 뭐 전입 신고하고 네.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라고 그것도 전격적으로 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상승률이 꺾이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네. 이번 공급 대책은 물론 뭐 결과를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내용이 나온다면 국민들은 이게 뭘까? 그냥 국토부가 열심히 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뭐가 나올 것 같다고 대충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3기 신도시 일정을 좀 단축하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공공 택지들 LH가 땅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행을 해서 공급 물량 공공 주도로 공급 물량을 좀 늘리겠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저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규제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을까요? 규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네. 지금 뭐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데 일각에서는 LTV 규제 지역들 담보 강남 인정 3구 비율? 용산구 네. 50%를 40%로 내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도 적용하고 자금줄을 좀 죄겠다. 네. 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게 수요 억제가 빠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지금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 네. 주말에 발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주말에 발표가 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대책만 나오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수요 억제 정책이 전세 대출까지 확대가 된다면 일단 9월 시장은 지켜보자. 추석 이후로 네. 좀 지켜봐야겠다는 심리가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핵심은 의외로 공급 대책보다 전세 대출 수요 억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서리풀 지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여기 관련해서 뭐 소식 전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서리풀 지구 같은 경우는 2만 세대를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속도를 좀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 공개해서 다음 달에 설명회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네. 한 2029년 정도에 서리풀 지구가 이제 2만 세대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아하. 예상을 하고요. 네. 이게 작년 11월에 발표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강남
서리풀 지구만 생각을 하는데 네. 고양시 GTX가 있는 대곡에도 네, 네. 만들어지고요. 네. 의정부 용현 의왕 오전지구에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어허. 대규모 공급 계획들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네. 이게 궁금했거든요. 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게 항상 궁금했는데 지금 뭐 주민 설명회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네. 좀 공개도 해주고 로드맵을 좀 제시해 주는 건 진작에 좀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되면 진행 상황 로드맵 계획들 좀 공개해 주는 게 또 투명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의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늘어났습니까?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늘어났죠. 지금 월세와 전환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월세 비중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54.5%입니다. 네. 7월 기준입니다. 네. 6월이 51.8%니까 2.7% 포인트 더 월세 거래가 늘어났고요. 네. 서울 전체를 보더라도 1.6%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네.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지금 앞서서 제가 전세 대출 규제가 나오는지가 포인트라고 했는데 네. 전세 대출 규제가 안 나오게 되면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뭐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규제하게 되면 이제 월세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월세 비중이 64% 정도 됩니다. 5년 전에 41%였는데 월세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월세로 가게 되면 우리 서민들 종잣돈 모으기도 힘들고요. 내 집 마련하기 더 힘들기 때문에 좀 각오는 좀 하셔야 되겠다. 이제 월세가 일반화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은 이게 이제 월세화로 전세 가격 상승은 잠시 억제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월세가 빠르게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정책 공전의 당국도 양면성? 뭔가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기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요.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게 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약이 필요해서 어떤 긍정의 효과도 있습니다만 또 네. 부작용도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네. 월세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좀 크지 않나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진 건 뭐예요? 집이 모자란 줄 알았더니 입주율은 또 왜 떨어집니까? 입주율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최근에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이제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데 아.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이제 막혔잖아요. 금지가 네.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돈을 마련하지 소유권 못하니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주는요. 한 2달 정도 지나면 입주율이 한 70% 이상 올라가거든요. 보통 3달 정도 줍니다. 입주 기간을. 네. 그런데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강남에 인기 있는 아파트도 2달이 지났는데 입주율이 50%대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네. 평소보다 한 20%포인트 입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전세대출 규제가 입주율을 줄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금을 좀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세금을요? 네. 전세금을 내리게 되면 내 돈으로 잔금을 쳐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네. 일단 뭐 대란까지는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시차를 네. 두고 지금 자금을 마련하려고 집주인들은 동분서주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좀 더 여쭤볼게. 빌라 그 전세 시장이 지금 위기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대규모 역전세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이게 전세 보증 반환 보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허그나 HF나 네. SGI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공시가격의 150%까지 해주다가 126%까지 내렸어요. 전세 사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보증을 많이 해줬나? 줄였는데 이게 줄인다는 얘기는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역전세가 생기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110%까지 더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를 맞춰서 전세가 맞춰져야 새롭게 짓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세가 붕괴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물량들도 다 역전세가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억이면 기존에 1억 5천까지 네. 전세가 맞춰졌다가 네. 126%면 1억 2,600까지 예, 떨어지고요. 했는데 앞으로 1억 1천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부족한 4천만 원을 집주인이 내줘야 자기 돈으로 되니까. 내줘야 되는데 능력 없는 분들은 이제 역전세가 생기는 거고요. 예. 퇴거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번에 대출 규제로 묶여서. 퇴거자금 대출도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세금 못 받게 되니까 또 임차권 등기 명령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주잖아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면 비아파트 공급이라도 좀 빨리 왜냐하면 6개월이면 다 지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공급이 그런가요? 돼야 되는데 네. 이것도 지금 여기 전세 안정을 위해서 보증을 낮추다 보니까 지금 전세를 빌라를 공급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부동산 시장 상황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